동맹의 원래 포럼은 네. 여러 무슬림명이 일과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 체제의 모순들을 토바보고 이윤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우선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후정의 운동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10월 포럼의 주제는 한국 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전 세계 각국의 국가 권력과 자본가 계급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들, 우리 생태 모두의 존엄보다는 이윤만을 앞세워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지구와 평범한 이들의 일과 삶을 병들게 해왔습니다. 이 기후위기와 기후재앙, 그리고 전쟁은 이 가혹한 자본주의 체제에 함께 뿌리를 내리고 교차하면서 전 세계 민중들의 일상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생태학자이자 활동가인 안드레아스 말름이 짚었듯이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이고 또 가자 지구에서 생태학살과 집단학살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의 폭력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학살 첫 달에 20일간의 폭격 끝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앞바다에 가스전 탐사 라이선스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수주한 기업 중 하나가 한국석유공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다나 페트롤리엄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 집단학살과 생태학살에 복무하고 있는 이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가스 개발 사업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민중의례를 대신해서 잠시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휴전 합의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학살의 폭력이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또 제국주의 권력과 자본들이 힘을 합해 자행하는 집단학살과 생태학살로 생을 잃고 또 일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잠시나마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네, 오늘 포럼에서는 먼저 50분 정도 두 분의 발제를 듣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전체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그첫 번째 발제를 청해 들을 텐데요. 이 첫 번째 발제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실무팀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혜 플랫폼시 활동가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한국석유공사의 가자지구가스 개발 문제에 대해 토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잠시. 온라인에서 잘 보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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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거죠. 음, 네, 오늘 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한국 석유공사의 가자지구 가스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현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휴전 1단계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지금 1단계 휴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인질이 모두 송환된 상태이고 팔레스타인 인질 1,718명과 그다음에 종신수, 장기수 250명이 풀려났고요. 고통 속에서도 귀환의 기쁨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동 360명 등 주민 1만 명을 가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지만 휴전 발효 후에도 라파 국경 공세를 풀지 않고 있어서 구호물자의 반입이 절반 정도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휴전안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휴전안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그리고 식민 지배
종식한다는 내용 혹은 책임이나 배상 관련한 언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도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이스라엘이 휴전 약속을 어기고 다시 폭격을 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논의와 함께 트럼프와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네, 사진에서 그 왼쪽에 보이는 네, 이라크 전쟁의 주범인 전쟁강 토니 블레어 같은 자들이 가자 재건을 다시 하겠다면서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어, 또한 트럼프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국제안정화군을 가자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안정화군은 이스라엘에 이른 또 다른 점령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역시 팔레스타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자치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은 6만 8천 명 이상을 집단 학살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리고 230만이 되는 가자 주민들이 현재 기아로 계속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수자원도 계속해서 수탈을 해왔고요.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식수, 음식 부족, 그리고 시설물 부족, 그리고 전기, 가스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자지구 자체가 완전 다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 지구가 따로 있는데 이 지역의 생계 유지 수단인 올리브 나무를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 식민 점령민들의 거주지나 농경지로 변경을 해왔습니다. 네, 왼쪽에 아래 있는 사진이 이제 올리브 나무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도 네, 서한 지구의 식민 점령지의 모습인데요. 어, 네. 그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리브 나무가 사실은 이 건조한 기후에 맞게 사실은 재배가 되고 있고, 잘 불에 붙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유칼립투스나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오히려 산불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네, 조건들도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은 폐허로 변해버린 가자지구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 집단학사가 기후 파괴의 출발점은 어땠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200년쯤 전인 1840년에 이집트가 영국의 면화 생산을 위협하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 네, 뒤에도 나올 건데요. 네, 그 팔레스타인 그 해역을 수탈하고 있다라는 그 지역 주변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 해안에 증기 함정을 처음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전쟁을 벌여서 팔레스타인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을 폈습니다. 이 증기기관의 연료로 석탄이 바로 사용됐고 이런 증기력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된 이후에 상품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필수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영국은 전쟁과 화석 자본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계속 통합해 왔습니다. 네, 오른쪽의 사진은 증기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온주의는 사실 하나의 발상에 불과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식민 점령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의 계획 속에서 신의 뜻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야 한다는 유대인 어떤 그들만의 혈통, 아주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네, 그런 상상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위인 통치하던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네,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네, 역사와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48년은 시온주의 군사 조직과 이스라엘 군대가 끔찍한 집단 학살을 자행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향에서 내쫓은 그 대재앙 나크바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강대국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원을 수단으로 삼아서 중동을 화석 자본을 위한 구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네, 위쪽에 영국 군들이 보이고요. 아래 이제 음,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것 같고 오른쪽에 이스라엘 국기가 네,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기후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현재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집단 학살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집단 학살에 쓰이는 무기들은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로 공급이 됩니다. 석유 회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에너지 기업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2023년에만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만 발행한 석유와 가스 라이센스가 무려 758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기후 위기가 심하다고 하면서 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그거에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2020년에서 22년, 이 3년간에 발행한 라이센스의 양을 합친 것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그 24년에는 23년보다 더 많은 네, 라이센스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23년 10월에 네, 이스라엘 가자 학살 초기에 60일간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하위 20개에서 33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하고 맞먹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60일간 전쟁을 통해서 배출된 탄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를 만약에 재건한다고 했을 때 이때 발생할 탄소 배출량은 무려 135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관련된 이제 수치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 전에 그냥 전 세계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네, 배치시키는 것만으로 5%의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3% 정도인데 그것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양이 네, 군대를 주둔하는 것만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전쟁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실제 제대로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화석 연료가 전쟁과 기후 파괴의 어떤 동일한 원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근 해역 약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등을 포함하는 지중해 동쪽 해안인 레반트 유역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도에서 보시는 저 빨간 네, 선이 네, 이 레반트 유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국경들을 쭉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네, 연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019년에 유엔 무역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 가치가 4,500억 달러 정도, 약 655조 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잘 와닿지 않죠. 650조라는 말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0 몇 조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만큼을 네, 이 해역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네, 계산이 됩니다. 그 정도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또 석유 역시 17억 배럴 정도가 매장돼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다고 해요. 아까 그 사진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이 왼쪽 사진, 위쪽에 있는 사진은 저 위쪽에 보이시는 네, 리바이어던이라는 가스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타마르 가스전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이 리바이어던 가스전에서 22조 세제곱피트, 그리고 타마르 가스전에서는 11조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제곱피트는 네, 부피를 일컫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괴물을 뜻하는데, 그만큼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발견됐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이집트나 요르단, 유럽으로까지 현재 이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2대 석유 회사 중에 하나인 쉐브론이 이 리바이어던 가스선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그 레바논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항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사진이 네, X가 쳐져 있죠. 그게 이제 항구들이 무력화된 상황이고 현재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만을 통해서 이 가스를 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네,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끊겼죠.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유럽 지역이 얼마나 그 러시아에 네, 이 가스에 대한 의존을 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66%고 뭐 라트비아, 헝가리 이런 데는 거의 100%를 의존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한 3, 40% 정도가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네, 러시아에 의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네,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 리바이어던 가스선을 비롯해서 이 천연가스를 현재 채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자 집단 학살이 있기 전에 어, 이제 2024년 3월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체 정부 그리고 하마스가 참여하는 가스 생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조차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의 이 가스전에 대한 권리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 계획은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8일에 팔레스타인 인근의 가스전 탐사 라이선스를 네, 바로 이스라엘이 발행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영국 최대의 석유 회사인 BP, 브리티시 페트리올리엄도 있었습니다. 이 리바이어던 가스전으로 산유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에너지 대기업인 네, 이타카 에너지가 북해에서 이뤄지는 석유 생산 주요 기업이 되었는데요. 네, 그의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대 공모주였다고 합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BP와 네, 영국에 있는 BP와 한국 석유공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도 깊이 화덕 자본의 이윤 축적에 통합되면서 팔레스타인 해역을 약탈하고 있지만 정작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무런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국가 간 정상회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협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식민 지배 그리고 집단 학살해서라도 가스와 석유 생산으로 얻는 수익을 얻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걸프 자본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기후 위기 자체가 사기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처음 이제 대통령 됐을 때도 파리 기후협정 탈퇴했는데, 이번에 재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 지원 법안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자금은 대폭 삭감을 했고요. 다른 나라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심지어 늘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선 시기에 석유 및 가스 산업계에 대놓고 이제 10억 달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협정 때문에 3,500억 달러를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10억 달러, 약 1조 3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 어, 이 업계에서는 제시 금액의 반인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반이라고 해도 약 7천, 네, 6천에서 7천억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이미 미국에서 연간 1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7대 석유 기업의 전체 순이익이 2천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5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한국 예산, 1년 예산이 600, 한 3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넘는 것이죠. 네. 이 정도가 이제 7대 석유 기업들이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이 순이익이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석유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참, 저는 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말이 너무, 네,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의미의 기업일 텐데, 시장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대부분의 필수 에너지 산업 관련 공기업들이 근데 현재 시장형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산을 운영한다고 하고, 2023년에 예산이 11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한국 정부 전체 예산의 60분의 1 정도 되는 네, 꽤 큰 규모의 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여러 개의 해외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네, 이제 오늘 얘기하는 2010년에 지분을 100% 인수했던 영국의 다나 페트리올리엄입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2009년에 캐나다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었던 하베스트사의 지분도 100%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였고, 이때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네, 이 하베스트사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뭐 얘기할 때는 막 그 출자금하고 투자금이 1조 넘게 들어갔고, 뭐 매장량이 2억 배럴이 넘는다. 그래서 뭐 엄청난 석유가스 뭐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네, 이것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무도 네, 책임을 지지 않.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자산이 20조 4천억으로 나왔는데 부채는 21조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석유공사는 자산이 없습니다. 부채만 있는 상태, 1조가 넘는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6개 지역에서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손실만 12조 8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어, 네. 그 팔레스타인을 이제 팔레스타인 해역을 설하고 있는 그 다나 프로젝트 역시 3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이 대왕고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초에 석유와 가스 매장이 가장 유망한 지역이라고 알려졌던 이 대왕고래에 대한 1차 탐사 시추가 완료됐는데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종료가 될 줄 알았는데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항에서 약 42km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근데 광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6개의 광구를 더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고요. 이런 심해 시추 과정에서 사실 기름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메탄가스 방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그리고 해양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진 같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사 중에 소음과 진동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거의 뭐 몇 킬로를 바다 아래로 이제 그 진원이 되는 그 암석까지 들어가서 드릴로 뚫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거기에 사는 이제 물고기들이 다 이제 네, 도망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민들이 엄청 조업에 피해를 보게 되고, 포항에서 그래서 홍게잡이 선주들이 해상 시위를 네, 벌였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인데 그 전에도 이미 엄청 여기저기서 시추를 석유공사가 벌였었는데 그때 시추의 그 프로젝트 이름이 홍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붙을 그 시추의 뭐 이름에 온갖 네, 그 물고기들이 이름 붙어 있더라고요. 오징어, 명태, 어처구니 네, 이렇게 1차 시추가 실패한 후에 한국석유공사는 메이저 석유기업이 영국 BP를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뭐, 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뭐 어떤 네,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2차 탐사 시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BP와 그리고 아까 이제 리바이어던 가스전이 어, 굉장한 가스를 이제 발견되면서 독방석에 앉은 이 이스라엘의 이타카 어디 갔지? 네, 에너지가 영국 북해 지역에서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아주 오래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BP가 동해 가스전 개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만큼 이스라엘의 이타카 에너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BP나 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에서 또 협력할 가능성 역시 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동시에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되는 이 지역의 천연 자원도 약탈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BP와 이탈리아의 에니 같은 이런 에너지 대기업들의 현재 12건의 석유 및 가스 탐사권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권이 주어진 구역의 62% 정도가 팔레스타인 해역에 걸쳐져 있다고 하고요. 이 12건의 탐사권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약 1,500만 달러, 그러니까 204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나 페트리올리엄이 이 포함된 그룹이 탐사권 중에 하나를 얻은 것이고요.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둔 이 다나 페트리올리엄은 한국 석유공사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나는 지중해에서 천연가스 추출 주요 기업으로 현재 보상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7월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정착존 건설이 불법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경제 수역 내에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현재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스전 탐사 면허 자체가 심각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한국석유공사의 가스전 사업은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그리고 집단학살에 자금을 대는 사실상의 전쟁 범죄의 공모행위에 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네. 석유공사가 외자 유치를 통해서 동해 심해 유전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막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네, 국정감사에서 이 대한고래 탐사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및 소통은 아쉽지만 대한고래 탐사 시추 실패가 곧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네, 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2023년까지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 그리고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네, 현재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집단 학살과 기후 파괴의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시스템과 식민 지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집단 학살, 그리고 자원 약탈, 그리고 기후 재앙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너지 대기업들과 국가의 권력 유착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석탄과 석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쟁이 계속되는 한 또 석유 공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회사들에게도 전쟁은 어떻게 보면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전반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전쟁의 책무가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동의 수많은 전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사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가장 끔찍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 학살과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기후 위기를 멈출 수도 없고 또 석유 산업을 멈추지 않는 한은 전쟁도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기후 파괴는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기반이 되는 경제 시스템과 식민 지배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석유공사 역시 영국과 이스라엘의 에너지 대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공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석유공사는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국내외의 가스 석유 프로젝트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혹은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석유공사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석유공사를 뭐 공공재생에너지공사 같은 것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급진적인 생각들을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석유공사 국탄 서명 캠페인을 네, 현재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하셨을 것 같지만 혹시나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저기 QR 네, 핸드 카메라 대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네, 11월 26일 네, 한국석유공사 규탄 국제행동의 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함께 갈 예정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가시라고 현재 회비를 10,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청 링크가 저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거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아마 좀 오실 것 같은데, 함께 가서 성교공사를 규탄하는 그런 행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신 김지혜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발제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에서 활동하면서 기후정의 동맹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최종현 동지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 요, PDF가, 요거, 예,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화면 공유가 네. 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기후정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하고 기후정의 동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는 이전 발제에서도 확인했던 이스라엘의 이제 환경 파괴가 비단 화석연료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팔레스타인의 점령과 식민화에 그리고 학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라는 지점들 그리고 기후정의 운동 그것에 맞서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발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게 앞서서 일단은 좀 그린워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 파괴 여러 이제 기업이나 국가들, 국가 기관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의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자임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전혀 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 파괴와 범죄 행위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이 그린워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친환경적인 국가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 이제 항모지였던 팔레스타인 옛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사막에 꽃을 피웠다.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이제 아랍 국가들이 뭐 화석연료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중동 유일의 친환경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진짜인지 정말로 그런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막에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요거를 이해가 맞지 않아서 크기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은 잘 필요 예, 제가 근데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요런 황무지인 곳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이렇게 유구한 실론주의의 서사입니다. 이거를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 이제 기원전 유대 왕국의 예언자였던 뭐 이사야가 뭐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왕국의 멸망과 부흥을 얘기하면서 옛 이제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런 영화들이 다시 피어날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사막에 꽃이 피고 샘이 이렇게 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레토릭을 이어받아서 2000년 뒤에 이제 시온주의의 핵심 지도자였던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 화면이 작아서 들고 있어요. 화면 보면. 이제 약간 진행이 미숙한 점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됩니다. PDF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옆에, 네네. 예. 그런 초기에 실용주의의 핵심 지도자였던 테오도르 헤르츠도 이렇게 사막을 정원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레토릭을 쓰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로 앞서 언급한 나크바를 주도했던 다비드 벤구리온 역시 이렇게 사막에 꽃을 피운다라는 수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 땅을 번영시킨다를 넘어서 어떤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식민주의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명의 힘으로 기계 문명으로 화성 문명으로 이렇게 통제해야 할 것이라는 사고가 실존주의와 굉장히 긴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된 결과였던 것이죠. 예, 그런 레토릭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들을 지난 이제 사진과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기원전 8세기에서 이렇게 19세기까지 2000년 동안의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번성했던 땅이고 이렇게 올리브나 그리고 밀이나 오렌지나 굉장히 많은 이제 어, 토착 산물과 어떤 토착 산물과 기후와 어떤 이제 환경 특성으로 번영을 해왔던 땅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이 땅은 굉장히 번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이제 역사적인 지도들 보면은 이게 그 팔레스타인 땅의 토지 비옥도를 1920년대 당시에 표현한 건데 요 해안가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기된 게 가장 이제 부유한 땅들 그리고 요 안쪽에 요르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요 이제 주황색에서 빨간색 지역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 정도의 비옥도를 지닌 땅인데 이 땅들도 이렇게 1940년대까지 이렇게 나크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아랍인들이 이렇게 차지했던 곳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차지했던 곳들을 이렇게 시각화한 건데 보시면은 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식민화들 토지 구매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1945년 당시에도 아랍인의 비중들이 상당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수립을 통해서 그리고 나크바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재앙적인 어떤 이제 인종 청소와 학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일종의 스스로 저지른 자기 신론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주기가 있네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할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중동 유일의 친환경 국가라는 것도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당 생태 발자국과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국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들이 이스라엘 농업 역시 굉장히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생물종에 해를 끼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지구에서 굉장히 이제 토착 수종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세계적인 파괴를 자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의 이제 집단 학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기 수출하면서 굉장히 이제 군사와 전쟁의 영역에서 많은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크바 이후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것은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삶의 기반으로서 농업들 그리고 땅에 대한 그리고 물
그 땅을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물에 대한 철저한 이제 인종 분리와 아파르트 헤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위미심장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실 이제 1960년대 유대민족 기금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사파입니다. 굉장히 어린애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땅을 일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의 이제 유대인들이 초기에 정착한 시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묘사하는 것과 다르게 실상은 이렇게 나크바로 인해서 집과 멀리 땅을 잃고서 피난길에 오르는 팔레스타인 아동과 여성들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이런 이제 번영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주시해야 될 것들은 유대민족 기금이라는 기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영 수자원공사인 메코롯이라는 기구입니다. 유대민족 기금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의 토지 매입과 개발의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시온주의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구였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영토의 93%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지하수청을 개발한다거나 해수담수화를 이렇게 개발하는 이스라엘의 국영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차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요 두 기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선 말대에서도 결국 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토착종들을 무너뜨리고 뽑고 기반을 파괴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런 이제 삶의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수종들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인종 청소와 토지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표였던 것이죠. 좀 상징적인 부분만 보면은 원래 있던 올리브나 어떤 석류나무나 이런 이제 토착종들을 빼고서 그러고서 유럽 소나무, 유칼립투스, 심지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온 식물입니다. 이런 이제 외래종들을 식재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풍토에 맞지 않고 그리고 숲을 유지하려면 계속 이것들을 병충해 말라 죽고 이걸 계속 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모순들이 아까 터졌던 것이 이제 갈멜산 국립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그 유럽의 침엽수들이 이렇게 식대되면서 여기에서 결국에 어떤 건조한 공간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역사상 최악의 산불들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유대민족의 지금의 이제 조림 사업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브 사막에 있는 베두인들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 기금의 이제 도림 사업으로 인해서 1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 이 경우에는 이제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토 내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아랍 일본 민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거절이 강제 철거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로 이주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들도 이제 가자와 이제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들의 생활 기간을 다시 세우면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이것들이 결국에 단순히 식민화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정부가 기업에게 얼마만큼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해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배출 상한에 맞게 이렇게 배출을 하고 만약에 배출 권이 남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갖다 팔고 만약에 이제 배출 건보다 배출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은 이걸 사들이는 방식으로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거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기는 뭐냐? 이 기존에 이제 국가가 이렇게 부여했던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민간이 뭐 산림을 보전한 거나 습지를 보전한다거나 뭐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벌였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인된 민간 기관이 그거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량을 책정해서 그만큼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수동하고 있는 기업이 그 아랍에미리트인데 23년도에 굉장히 그 자신들이 콥 이파르의 이제 위장국일 당시에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는 걸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블루카본이라는 기업을 매개로 지금의 이제 유대민족 기금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영토에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뭐냐 탄자니아, 케냐 이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시키고 쫓겨내고 심지어는 차례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림 사업을 벌여왔던 이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것들과 이제 비슷한 결에서 유대민족 기금 역시 고뉴트럴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이 조림 사업이 이제 탄소 배출량 상세하고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보면은 이제 지속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말이 나무 심기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나무 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탄소 상쇄라는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이미 앞서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코п28 아까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가 위장국인 이제 회의에서도 이제 탄소 시장을 굉장히 지지하는 행보들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베라라고 하는 민간 탄소 배출 인증 기관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런 탄소 배출권들이 생산되고 크레딧들이 생산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보들이 결국에 앞서 말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뭐 아까 블루프린트나 이런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 생산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새롭게 만드는 습지 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농업 부문에서 탄소 크레딧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베라라고 하는 기업은 에, 기업이 이제 가장 글로벌한 탄소 시장 플랫폼인데 거의 여기서 이렇게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이라는 게 한 이제 10배 정도는 이렇게 뻥튀기 된 이런 크레딧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여러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어, 여러 공간에서 이들의 참여를 막고 규탄해내고 저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윤의 동기를 갖고서 이스라엘이 이 그린워싱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 배출권 거래지 탄소 시장으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적인 기후해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발표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21년도에 이미 이제 미국의 주도로 아까 언급했던 이제 걸프 국가들과의 연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또 이제 세태원이랑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행보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앞장서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이 생산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판매하고 거래하는데 기여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영속적인 식민 점령과 학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앞으로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들이 좀 방대해서 일단 압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고요. 서양지구에서도 굉장히 이제 물에 대한 이제 차별적인 할당량들 그리고 이제 어, 물을 그리고 끌어쓸 수 있는 우물 같은 인프라를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개발 못하게 하고 개발한 파괴하고 파괴시키고 이런 행보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알캅이라고 하는 알하크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2020년에 보고서를 낸 걸 보면은 그 이제 물 인프라 파괴 건수에 가장 이렇게 유의미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CD 현대인 것이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한지구도 이런 상황인데 가자지구의 어떤 이제 아파르트 헤이트의 문제라는 것들은
정말 이제 이 이제 내 짝대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상황들이고 굉장히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이제 최저선 밑에 그런 이제 물 아파르테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자 학살 속에서 굉장히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 면적의 가자 지구 전체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장과 과수원들이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해 물질들이 주변의 환경으로 유출되고 잔해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이제 사실 팔레스타인이나 서한 지구나 가자 지구에서는 이런 태양광 인프라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파괴되고 점령군은 가타직을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투여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곳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이미 이제 가자 학살만으로 15개월간 배출된 이제 온실가스가 어지간한 이제 개발도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회하고 그것의 절반이 서구가 이스라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국제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폭격과 군사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변 아랍 국가들에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컨대 요거는 이제 태안이고 사실은 태안인데 이것과 비슷한 태안 2008년 기준치 사겠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레바논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이건 이제 골란공원이라고 이스라엘 북부에 지금의 이제 그 갈릴리하고 요르단강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원지를 이스라엘이 1967년을 점령하면서 주변국인 시리아나 요르단 같은 곳에 비옥했던 땅들이 사막화로 내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자본주의 사회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번영과 생존들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학살 행위를 위해서 생산력 자체까지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기반까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엥겔스가 표토르 라브로프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거는 이제 제1 인터내셔널 당시 막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막 조직되고 사회주의 당들이 만들어지고 인터내셔널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 단계적으로 10년마다 다다른다는 것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공황을 설명하던 건데 근데 이것들이 결국 10년 주기로 이렇게 생산력을 파괴한다는 것들을 넘어서 이미 이제 인류 전체의 영속적인 삶들을 도모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제 생산력 파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야기한 기후 파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좀 빠르게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8월 13일 날 그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라고 그 기후적 행진 앞두고서 좀 진행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적인 운동이란 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지 못한 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컨대 그 10월 7일에 이제 직후에 그 미래를 위한 그늘 그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이제 전국적인 기후 운동 단체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연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의 독일에서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홀로코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홀로코스트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팔레스타인에 생긴 그 이제 유대 민족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이게 통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의 네트워크가 이제 연대 총파업을 제안하는 상황에서도 독일은 따로 노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네. 그런 이제 압박들은 사실은 이런 이제 운동들이 상당히 이제 독일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에 결속되어 있는 문제에서 기인했던 요소들이 큽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맞서서 이제 결국에 집단 학살들이 가속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기후 운동의 이제 연대들이 발생하고 지금 요 슬라이드는 잘렸는데
그 6월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처음에 그 마들린호를 타고 그 가자 봉쇄를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그 납포될 때도 그 가자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들이 여러 기후 단체들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올해도 그 콥 30이라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반전, 평화 그리고 기후 단체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이런 이제 운동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콥 30 연대 요구라고 하면은 결국 아까 언급했던 이런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기후 붕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금수 조치들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런 이제 한국 석유공사의 규탄을 표현한 조치들 물 아파르트의 종식들 그리고 이제 농업기업이 이런 이제 학살과 점령을 용인하고 그린워싱을 하는 것들을 끝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위해서 전 세계 기후적인 환경적인 운동들이 단결하고 BDS 운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9월 27일에 열린 기후적 행진도 이런 요구들을 포함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상응하면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런 다이잉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네타냐후의 얼굴이 걸린 판넬에 이렇게 신발을 던지는 중동에서는 최고의 모욕인데 이런 이제 뭐 부시한 예전에 이제 부시한테 신발 던지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제 바이럴을 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후 위기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기후정의 운동들 그리고 기후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문제를 지지하는 기후적인 행동들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들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천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위사업 육성과 무기 수출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는 것들 이것 이런 이제 인식들을 강화하면서 생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그것이 생태적 한계에 부합하는 그런 방식의 산업으로 이것을 이제 노동자 민주의 힘으로 구축해 나가는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의 에, 운동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는 3년간 이제 100억 달러 방산 수출, K방산을 운운하면서 방위산업 육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대학에서도, 심지어 대학에서도 이스라엘과 연계된 방산기업 협력들, 계약과 펼치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하나 시스템, LIG 넥슨 이런 방산기업을 상대로 고대에서 이렇게 피켓팅하고 항의행동을 좀 조직했던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시간이 적어 자료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군사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고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것들이 이제 규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의 전쟁과 학살을 돈벌이의 수단과 기회로 활용하는 이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정말 이제 노동자 민중들이 그런 이제 전쟁과 학살에 이 생산들이 쓰이고 불필요한 이제 오염들이 환경 파괴 가속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요구하고 조직하는 것들 이것들이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자와 녹색 일자리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캐나다 지역에서 GM 공장이 철수하면서 이렇게 노동자들과 지역사회가 공장을 국유하고 통제하고 기존의 어떤 이제 내연기관이나 어떤 자가용이나 SUV 같은 탄소 배출량이 탄소 발자국에 기여하는 이런 생산품들을 조금 더 버스나 대중교통 그리고 구급차 같은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하자는 이런 이제 계획들이 그리고 70년대 방산기업이 이제 루카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군수산업들이 구조조정에 처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노동자들 구조조직이 맞서 단둘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우리가 이 성신설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제 품목들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요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공개하면서 싸움을 조직했지만은 결국에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산의 민주적 통제와 반제 반전 투쟁의 결합들을 이렇게 조직하는데 많은 참조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최근에 벌어졌던 그 가짜 구호선단의 납치를 이렇게 상대로 벌어졌던 송파업들, 여기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벌어졌던 송파업들, 결국에 이런 이제 노동자 민중의 힘들이 정말 이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이스라엘 횡포들을 저지하는 실질적인 힘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 이제 조직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것들이 오늘 좀 이제 포럼의 과제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26일 날 이 국제행동의 날 홍보로 마치겠고, 요 포스터는 노동자들과 기사들에게 영광을 일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로 구절로 오늘의 발제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감사합니다.